이번 강의는 그 CAPM에 대한 문제 중심 강의입니다. 앞에서 다뤘던 내용을 복습하거나 또는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을 보충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설명이 뭐냐 되어 있는데 완전 자본시장에서는 어떠한 세금도 없다. 또 자본시장선, 증권시장선 모두 위험과 기대수익률의 관계식이다. 현재 기대수익률이 균형수익률보다 낮다면 과대평가된 거다. 자본시장선이 더 많이 사용된다. 일단은 4번이네요. 그렇죠? 그 CAPM이라고 하면은 자본시장선과 증권시장선인데 자본시장선보다는 증권시장선이 더 많이 사용되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고, 첫 번째 완전 자본시장에서는 어떠한 세금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완전 자본시장은 세금도 없고 거래 비용도 없고 정보 비대칭도 없고 어떤 그 거래 마찰 요인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 자본시장입니다. 현실하고는 안 맞죠.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론은 좀 쉬워요. 그러면서 비현실적인 가정의 쉬운 이론을 가지고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거를 현실화시키면서 좀 더 어려운 내용이 이제 추가되는 거죠. 두 번째, 자본시장선과 증권시장선 모두 위험과 기대수익률의 관계식이다. 그렇죠. 그 자본시장선은 총위험과 기대수익률, 증권시장선은 체계적 위험과 기대수익률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 기대수익률이 균형수익률보다 낮다면 과대평가된 주식이다. 기대수익률이 균형수익률보다 낮다는 것은 수익률과 가격은 역관계에 있으니까 현재의 주가가 균형 주가보다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높게도 형성되어 있으면 과대평가된 주식 맞습니다.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게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체계적 위험의 크기는 측정 가능하나 비체계적 위험의 크기는 그렇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체계적 위험의 크기는 측정할 수 있으나 비체계적 위험의 크기는 측정할 수 없다? 이게 잘못됐네요. 그렇죠? 체계적 위험의 크기도 비체계적 위험의 크기도 다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측정하는 방법은 분산으로 측정할 수도 있고 표준 편차로 측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체계적 위험의 크기는 표준 편차 분산으로 측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시장과의 민감도가 중요하다고 해서 체계적 위험의 크기는 베타로 측정하는 것뿐이죠. 그러면은 체계적 위험의 크기는 베타로만 측정할 수 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베타로 측정할 수도 있고 표준 편차로 측정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로 제거할 수 없다. 그렇죠. 분산 투자를 해서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총 위험 중에서 비체계적 위험만입니다. 비체계적 위험은 파업, 경영진의 교체와 같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죠. 그게 개별 기업의 특성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체계적 위험은 시장 전반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맞나요? 맞습니다. 시장 전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해도 제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설명된 것은 첫 번째 것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인데요. 앞으로 1년간 정기예금 이자율이 연 12%이고 같은 기간 동안 주가지수가 18% 오를 것으로 예상된대요. 베타가 2인 주식의 균형 수익률은 얼마냐 이거예요.
CAPM의 특히 이제 지금 증권시장선을 얘기하는 건데, 증권시장선이 어떻게 생겼어요? ERI, 특정 주식의 그 기대 수익률은 RF에 더하기를 ERM 마이너스 RF 곱하기 베타 I 이 식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 식을 어떻게 구하냐? 어려울 게 없어요. RF는 은행금리예요. 은행금리가 12%래잖아요. 좀 너무 높지만 아무튼 12%래요. 그리고 여기도 12 아닙니까? 그런데 요 ERM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는 그 주가 지수의 예상 변동률이에요. 이거는 경제 기관들이 다 예측을 해요. 그래서 내년 올 한 해 그 지나서 기대 주가 지수가 지금 2000인데 앞으로 뭐 2200 정도가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현재의 그 주가 지수와 올해 말 예상되는 주가 지수의 관계에서 주가 지수 변동률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게 ERM입니다. 이게 여기서 18%라는 거냐, 18%. 그러고 이것의 베타 I 하고 ERI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바로 증권시장선이 된 거예요. 증권시장. 그러면 이제 현대자동차의 균형 수익률은 얼마냐? 그러면 현대자동차의 베타를 여기다 넣으면 돼요. 삼성전자의 베타는 얼마냐? 삼성전자의 베타를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베타가 2다. 그래서 여기다 2를 넣어요. 그럼 2를 넣으면은 여기가 얼마죠? 6이니까 6 곱하기 2 해서 12가 되고 여기에 12를 더하면 24가 되겠네요. 24. 그렇죠? 이쪽이 12 더하기 12 아닙니까? 그래서 ERI가 그렇게 구한 것이 바로 균형 수익률이에요. 균형 수익률. 그게 24입니다. 24. 앞에 3번 문제에서 주식이 실제 기대 수익률이 23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주식의 주가는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 아까 우리가 그 증권 시장선을 식으로 나타냈지만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회사의 베타가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쭉 올라왔더니 여기가 RF인데 12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갔더니 여기가 또 10 이렇게 해서 여기가 12고 여기도 12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24가 됐습니다. 24. 그런데 이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23이래요. 그러면 베타가 2인데서 23이라는 거 아니에요? 요 밑에 있는 것은 균형 수익률보다 실제 수익률이 더 낮다는 거고, 실제 수익률이 더 낮다는 것은 실제 주가가 현재 주가가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O로 표시하고 요 O로 표시한 거 overvalued 된 주식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overvalued 됐다는 것은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주식을 안 사죠.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져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 역관계에 있는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간다. 이후의 거는 U라고 표시한데 undervalued 된 주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려와서 균형이 달성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입니다. 분산 투자가 잘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어떠냐? 시장 위험과 동일하다. 그런가요? 그렇죠. 분산 투자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시장 전체에다가 다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 전체의 주식이 다 포함이 됐다면은 그게 바로 시장 포트폴리오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분산 투자가 잘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장 위험과 동일하다라는 말이 맞고요. 시장 포트폴리오 위험과 동일하다. 베타의 크기와 같다? 이거는 뭐 말이 좀 분명치가 않아요. 그래서
베타의 크기와 같다라는 말이 정답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래 수익률의 분산 또는 표준 편차로 측정된다. 뭐 그것도 가능한 말이지만 지금 이 문제에 딱 맞는 답은 아니네. 미래 현금 흐름의 변동 가능성이다. 이거는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 그러니까 표현이 되는 거죠. 미래 현금 흐름의 변동 가능성이다. 위험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안합니다. 콧물이 나서. 자, 분산 투자가 잘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의 위험에 대한 설명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에 문제 6번입니다. 분산 투자의 문제로 포트폴리오의 이론을 제기한 사람,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이론을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마코비츠입니다. 마코비츠. 그래서 마코비츠가 1951년인가 52년에 낸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셀렉션이라는 논문을 냈는데 이 사람이 이 이론이 그냥 이걸로 끝났으면은 못 받았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해서 이게 CAPM으로 발전을 했잖아요. 근데 이 CAPM 이론이 현대 재무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마코비츠가 노벨상을 1989년에 받죠. 그래서 한 37년 만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문제 7번을 볼까요? 다음 중 베타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이냐? 네. 체계적 위험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체계적 위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에요. 크기를 나타내는 것은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 그러니까 크기는 표준 편차나 분산, 이것이 이제 체계적 위험의 크기고, 베타는 크기가 아니라 민감도예요. 민감도.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이 1% 변화할 때 이게 어떤 특정한 주식은 얼마나 변화하느냐. 그래서 많이 변동하면은 베타가 큰 거고, 많이 변동을 안 하면은 그거는 베타가 0이죠. 그렇죠. 민감도. 그래서 베타의 값은 민감도를 그러니까 상대적 민감도를 그러니까 문제가 좀 정확해요. 이쪽은 절대적 크기라는 말이 맞겠고, 여기는 상대적 민감도라는 말이 정확할 것 같아요. 증권 특성선의 회귀계수를 구한다. 이게 증권 특성선이라는 말은 못 들었는데, 증권 특성선이라는 것은 아까 제시됐던 인물 중에서 이 샤프라는 사람이 제시한 모델인데, 그게 특정 주식의 수익률을 알파 플러스 베타 RM 하고 엡실론 I 이런 회귀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의 의미는 뭡니까? 시장 수익률의 변화가 이 주식 수익률에 대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건데, 요거를 증권 특성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증권 특성선을 회귀계수로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증권 특성선의 회귀계수가 요거예요. 베타. 그래서 증권 특성선의 회귀계수를 구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 특성선이라는 말을 따로 표시를 안 했는데, 요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요거는 샤프의 마켓 모델이라고 해요. 마켓 모델. 그런데 요거는 회귀 모형이에요. 회귀 모형.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학을 조금 알면은 말하기가 편한데, 요거는 회귀 모형이고, 요것에서 최소자산법으로 회귀식을 구하면은 RI는
알파 플러스 베타 RM 이런 식의 회귀식이 나오는데 요게 증권 특성선이에요. 요게 증권 특성선. 그러니까 그 차이는 여기 오차항이 있느냐 없느냐, 잔차항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없이 만들어진 회귀식, 그게 증권 특성선입니다. 샤프가 제시한 모델은 요거죠. 요거는 마켓 모델이라고 해요. 시장 모형. 그러니까 시장 모형에서 그 최소 자승법을 적용을 해서 그 구해낸 회귀식이 바로 베타인데 그 회귀 계수가 바로 베타가 되겠습니다.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이거는 내가 문제를 출제하고도 내가 틀렸네요. 요거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크기도 되니까 0과 1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의 크기를 그러니까 의미하는 거기도 하죠. 그러니까 베타가 1인 것보다 베타가 3인 게 더 크니까. 그러니까 그 절대적 크기를 얘기는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절대적이란 말이 없으니까 그 민감도가 곧 크기를 나타내는 그 말이 될 수 있죠. 그런데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베타가 어떤 주식은 시장 수익률이 1% 변하는데 3% 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베타가 3이 되는 거고 1% 변했는데 하나도 안 변할 수도 있죠. 그럼 베타가 0인 거고 1% 변했는데 마이너스 2% 변했다. 그럼 음수가 될 수도 있죠. 어떤 주식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오르는데도 떨어지는 주식도 있죠. 그러면은 그거는 베타가 음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1% 했는데 똑같이 1% 변했다. 그거는 베타가 1이죠. 그 시장 포트폴리오의 베타가 얼마나 했어요? 그게 1이에요. 시장 포트폴리오는 자기의 움직임에 그대로 따라 자기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건 1입니다. 근데 그 은행 예금 무위험 금리의 베타는 무위험 자산의 베타는 얼마일까? 무위험 자산은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베타가 0이에요. 그거는 베타가 0입니다. 그러니까 베타의 값이 뭐 이론적으로는 뭐 범위가 있는 게 아니죠. 상관계수는 뭐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에 있다고 하지만 상관계수는 로. 근데 베타는 그 제한이 없어요. 뭐 마이너스 뭐 엄청 많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시장은 올랐는데 엄청 많이 떨어졌다. 그럼 마이너스 큰 값이겠죠. 뭐. 그 다음에 문제 8번입니다.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 틀린 것은 이렇게인데 증권시장에 존재하는 주식을 모두 사들인 거다. 그렇죠. 다 사들이면은 바로 그게 시장 포트폴리오가 돼요. 시장 포트폴리오는 위험이 없기 때문에 베타는 0이다. 시장 포트폴리오는 위험이 있죠. 그 시장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주가지수 예상 변동률의 그 표준 편차로 측정을 하면은 시장 포트폴리오의 위험이에요. 또 베타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움직임에 민감도니까 그것도 베타는 1이에요. 베타는 1. 수익률은 우리나라에서 주가지수, 종합주가지수의 변동률로 측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으로 그 시장 포트폴리오의 그 변동률을 측정을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적은 금액으로 시장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없다. 그런가요? 그렇죠. 시장 전체에 있는 주식을 다 사들이는 게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했는데 그렇지만 지금은 그 주가 지수의 움직임을 그 따라서 움직이게 만드는 포트폴리오가 나오잖아요. 그 ETF 뭐 이런 거 주가 지수 지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팔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어도 얼마든지 그 지수와 똑같이 움직이게 하는 포트폴리오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 시장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죠.
자, 삼성전자의 베타는 1.5라고 합니다. 1.5. 그런데 투자 금액을 갖고 있는 게 지금 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에 600만 원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공채에 투자했대요. 국공채는 베타가 얼마예요? 무위험 자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공채의 베타는 0입니다. 0. 그러면은 시장 포트폴리오의 베타와 동일하다.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의 베타가 1.5라고 했고, 그런데 이거는 전체 9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을 투자했고요. 그 다음에 위험이 하나도 없는 베타가 0인 것에 대해서는 900만 원에서 300만 원큼 투자했대요. 그럼 이건 0이고, 그러면 이거는 9분의 6 하면은 얼마가 되나요? 그러면은 이게 1이네요. 그렇죠? 1.0. 그러니까 시장 포트폴리오의 베타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움직임에 대한 자기 자신의 민감도니까 그건 1이라고 그랬잖아요. 베타 M은 1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 맞네요. 그렇죠? 베타 값은 0.5다. 이건 아니죠. 종합주가지수 변동률보다 큰 폭으로 움직인다. 아니잖아요. 종합주가지수 변동률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죠. 종합주가지수 변동률보다 작은 폭으로 움직인다. 이것도 아니죠. 똑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그 CAPM의 가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투자자는 증권의 기대 수익률과 분산에 대해서 똑같게 예측한다. 이것을 동질적 예측이라고 해요. homogeneous expectation이라고 하는데, 동질적 예측. 이런 가정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의 위치를 나타내려면은 삼성전자의 확률 분포를 똑같이 예측을 해야 사람들이 다 이 위치에다가 나타내죠. 나는 이렇게 본다. 나는 저렇게 본다. 하면서 다 다른 위치에다 나타나면은 이론을 전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똑같게 예측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무위험 자산이 존재하여 얼마든지 빌렸을 수 있다. 그렇죠. 여기에 RF가 있어서 이렇게 투자할 때 이쪽에다가도 투자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차이 포트폴리오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증권시장은 완전시장이다. 그렇죠. 완전시장이어야 돼요. 그 완전시장이라는 것은 지금 세금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없다는 거하고 또 거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거래 비용을 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세금도 없고 거래 비용도 없고 뭐 정보를 정보 비대칭도 없고 이런 완전 시장입니다. 정보를 얻는 대가로 모든 투자자가 동일한 수준으로 부담한다. 정보를 얻는 대가로 동일한 수준으로 부담한다? 부담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를 얻는 대가로 돈을 낸다면 그게 거래 비용이거든요. 거래 비용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은 완전 시장이 안 돼요.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다 완전 시장을 전제로 전개한 이론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완전 시장이 아니잖냐. 그러니까 이제 CAPM도 그거를 현실화시키는 그 연구가 있습니다. 그럼 그쪽 내용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까지 공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그 CAPM에 대한 그 문제 중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